네,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학생들이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닌 바로 한국 내에 지금 혼란 상황, 미국과 연계된 이 혼란 상황을 오늘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요. 이미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제가 LA의 그 라디오 서울이라는 그 방송국에서 2시간 동안 이제 생방송으로 이 스토리 뉴스라는 똑같은 제목의 그 뉴스를 전해드린다라는 내용 그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제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먼저 좀 잠깐 드리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LA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그러니까 뭐 중부 시간으로는 아침 10시, 동부 시간으로는 아침 11시가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좀 많이 좀 환경을 좀 바꿔서 2시간 생방송 뉴스를 진행합니다만 이제 주변에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유튜브 검색창에서요, 라디오 서울 1650, 1650 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게 라이브 생방송에 이제 다들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50이라는 것은요, 그 LA의 그 라디오 서울 방송국의 그 AM 주파수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서울 1650 1650 이렇게 그렇게 같이 써서 검색을 하셔야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부 시간으로 아침 8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좀 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생방송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나 들어왔어. 열심히 해. 힘내서 열심히 하시오 송앵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댓글창에 들어왔다라는 좀 표시를 좀 댓글창으로 응원의 표시를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많이 힘이 될 터이니까요. 네. 자, 아무쪼록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그 유튜브 라디오 서울 1650 글이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댓글창으로도 좀 소통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말씀드렸던 그 한국 내 그 혼란 상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요, 그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지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자체가 안 되니까요. 미국 정부는 유학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의 그 SNS를 사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SNS 같은 걸 사전 검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시스템적인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인력적인 문제 그런 게 준비가 될 때까지는 모든 유학 인터뷰는 전면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생이 이제 학생 비자가 F 비자잖아요. 그것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뭐 직업 훈련 비자, M 비자, 그리고 무슨 뭐 교수님들 이렇게 연구진들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사람들은 또 제2 비자입니다. 이 세 가지 비자가 모조리 지금 인터뷰 중단됐습니다. 이미 예약된 비자 인터뷰는 다행히 진행을 됩니다만은 신규 인터뷰 예약은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유학을 앞둔 학생들 또는 학자들, 연구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사상 검증인 이 소셜미디어 심사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 비자 발급도 사실상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부율도 높아질 거고요. 자, 그래서 한국으로 가보면 어제 서울 종로구 그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 광화문 옆에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 거기 한 번씩은 다 갔다 왔잖아요. 미국 오기 전에. 그 종로구의 그 미국 대사관 앞에는요, 비자 심사를 받으려는 시민 30여 명이 쭉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학 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 그 유학 인터뷰 중단 조치와는 관계가 없는 그저 단순 이민 비자 발급을 받으러 온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사관에 올 입장도 못 돼서 현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교환 학생으로 오려고 했던 A 모 씨는 편입을 위해서 F1 비자 발급을 준비하던 중에 이번 소식을 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A 씨는 미리 비자 인터뷰를 잡아놔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이번에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다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시 하게 되면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인터뷰 예약 비용 30만 원을 또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참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그런 순간을 맞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다행인 게 미리 인터뷰 날짜를 그나마 받아놨기 때문에 인터뷰 자체는 가능하죠. 하지만 본인이 벌써 떨고 있는 거예요. 거부될까 봐.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거는 생각해봐도 없는데 그래도 거부될까 봐.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한국 내 각 학교나 또는 유학센터, 학교는 이제 소속 학생들이 유학을 가겠다 하면 나름대로 이제 학교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학교, 그리고 유학센터, 지금 완전 비상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학교나 유학센터 자체 그들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서 뭐 뉴스에 나오는 그 이상 그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떤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지침을 준다거나 공식적인 무슨 공문을 보내준다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그 SNS 검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오려고 하는 그 A씨는 1년 전에 워싱턴 DC, 그러니까 1년 전이게 작년 말, 뭐 1년 전이라고 완전 1년 전은 아니고 작년 연말 때 워싱턴 DC에 그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이제 후보였죠. 그 비판하는 대자보가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답니다. 그래서 뭐 그 비판에 자기가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친 트럼프 뭐 생각도 아니고 그저 정치적인 그런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야,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이렇게 큰 포스터로 막 대놓고 비판하는 이런 대자보가 워싱턴 DC 수도에 이렇게 붙어 있네 라는 생각에 신기해서 그걸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 갑자기 그 덜커덕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다 지웠고 자기 전화기 위해서 그 사진도 다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웠어도 뭐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뭐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지만 무슨 중범죄자가 아니니까 뭐 포렌식까지는 아닐 터이니 일단은 싹 지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심지어는 카톡 내용으로 야,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카톡을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거 싹 다 지우느냐고 정신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내에 있는 사진, 카톡으로 오간 내용들, 지금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지우고 하느냐고 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데 도와주고 또 이제 중개해주고 하는 그런 소위 유학 업체, 이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학원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하는 그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한 바 있는 만큼 그런 상황인 만큼 이 온라인에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절대로 올리지 마라. 너희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꿈을 꾸고 있다라면 그냥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런 건 다 접어두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절대로 그런 내용 올리지 말라라고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유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미국 유학센터 측은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 유학 비자 거절이 최근에 이미 많이 거부율이 늘어났다라면서 비자 담당자들이 좀 난감해할 정도로 발급률이 떨어졌다, 즉 거부율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인터넷에 올린 글이 비자 발급 문제에 빌미가 될 수 있다라면서 절대로 조심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유학센터는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학생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절대 좀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좀 안쓰럽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정말 좋은 공부하고 좋은 기술을 배워서 정말 돌아가서 그 한국에 혁혁한 그 공도 세우고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그런 인재들이 미국에 오지 못하거나 또는 와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저기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련 소식을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하버드 대학을 콕 찍어서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하버드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하버드 대학을 콕 찍어서 시작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이 대학 전쟁,
이것이 앞으로 조만간 유시 계열 대학으로도 금방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연방 법무부는요, 유시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연방 정부가 제지하고 있는 무슨 증오 범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방 정부가 소송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시 계열을 상대로 뭐 출신 국가나 인종, 성 이런 것 갖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단 소송의 이유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무슨 반유대주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의 그 명문 대학들을 상대로 이 반유대주의 시위 방치했다라는 그런 것들, 또 이 다양성을 중시하는 어떤 입학 전형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따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치 매체 더 힐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와의 싸움을 극도로 우선 고조시킨 뒤에 그 후에 다른 나머지 대학들과의 이 넥스트 전쟁, 다음 전쟁으로 나가겠다는 하나의 징후가 드디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UC 계열을 콕 찍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표면상으로는 그 대학가에 만연한 반유대주의에 대한 단속 이런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더 큰 틀에서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트럼프 진영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 진보 진영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위 문화 전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또는 뭐 학교와의 문제, 뭐 다양성 또는 인종 문제, 차별 금지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민주당과 벌이는 문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진보적인 대학들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다양성 정책 등 그 이전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그런 정책의 온상이 이런 뭐 하버드 대학교, 뭐 콜롬비아 대학교,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또는 유시 계열의 많은 대학, 이런 대학들이 완전히 썩어 빠진 좌파 그 극진보적인 그 정신 상태 그 온상이야 거기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를 완전히 이 기회에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몇몇 명문 대학을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함으로써 학교 정책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한편 또 다른 대학들도 정부 정책 기조에 좀 순응하게 만들려는 그런 포석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저런 전문가는 또 다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그 분석이 어떠한 그 종류의 분석이라 하더라도 뭐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 뭐 설득력은 있죠. 자, 그런데 다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더 좀 알아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그 주요 대학에 대한 그 탄압이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물론 설득력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석은 어찌 보면 뭐 같은 맥락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지지층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좋다, 나쁘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인사이드 스토리를 좀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의 그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등 연일 아이비리그 대학을 공격하는 그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야후 파이낸스가 이제 분석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거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야후가 진짜 오랜만에 정치적인 걸 얘기했는데 야후가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놨다는 게 좀 특이하기도 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의 분석에 따르면요.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백인 노동 계급 남성들입니다. 백인 남성 노동 계층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한 41%로 칩니다. 뭐 남자 여자 다 합해서 반대로 말한다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59%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59%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41%를 공략한다라는 것입니다. 41%의 대학 나온 사람들을
그 공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이 개인을 그 수천만 명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 명문 대학을 상징적으로 공격하는 게 결국은 대학을 나온 41%에 대한 공격인 셈이죠. 그럼으로써 59%의 지지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이비리그 대학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관료 등 소위 그 엘리트 집단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그 엘리트층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그 59%를 환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59%가 내심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가 지금 명문대학에 대한 공격을 막 벌이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거부감을 느끼는 트럼프의 지지층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 59%는 트럼프의 엘리트층에 대한 공격을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내심 좀 좋아한다라는 그런 분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이 엘리트 대학들을 막 공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안전한 정치적인 행위인 셈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이탈되지 않게 더 탄탄하게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정치적인 행위가 바로 엘리트 집단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은 사실 그 대학생 융자금 정책에서도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학생 편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느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쿨하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대학생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약 2,600만 명의 그 대학 학자금 대출자들을 위해서 최대 $2만 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 때 그를 강력히 반대했었고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실제로 이 대학 학자금 탕감 그 정책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는 결국 대학을 가지 못한 많은 백인 남성 노동계층 사람들이 대학 학자금을 막 탕감해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학자금 탕감이 대학 교육을 받은 그들에게만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연방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소위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낮은 그런 미국인들에게 가야 할 그 돈까지 그들 똑똑하고 엘리트고 이미 잘 살고 있는 그래서 돈 갚을 능력도 되지만 안 갚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더 도와준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이제 그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이비리그 또는 하버드 이런 대학의 공격을 속으로는 내심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과의 전쟁은 겉으로는 그 자유주의 온상에 대한 공격,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깔아놓은 너무나도 그 좌파 성향의 그 문화를 좀 없애고자 하는 문화 전쟁, 여러 가지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속으로는 정치적인 판단, 즉 대학을 나오지 못한 많은 59%의 백인 지지층을 더욱 결속시키기 위한 정말 그 정치적인 전략이다라고 야후 파이낸스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작금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 가지 그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을 다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분석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한 세 가지 분석도 모두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감없이 좋은 말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보내주셔도 우리가 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 명문 대학들에 대한 이 공격은 중국과 같은 그 경쟁국들만 돕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의 학생 상당수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오려고 하는 많은 인재들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유학생 뭐 비자 금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중국 출신 학생만 딱 지금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애꿎은 한국 학생들까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는 그 대부분의 그 외국인 유학생들은 과학, 기술, 컴퓨터, 무슨 공학 또는 수학,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그 첨단, 소위 말해서 스템이라 그러죠. 스템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거의 다입니다. 뭐 인문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오는 학생들 많이 없습니다. 자, 옥스포드 대학의 사이먼 마긴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하버드 대학 관련 조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연구 개발과 또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계속 굳건하게 지켜온 세계 최고의 자리를 좀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유학생의 감소는 미국 대학의 인재 수입 또는 인재 공급 등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틈을 중국과 같은 뭐 인구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또 뭐 인재도 많겠죠. 중국과 같은 그런 경쟁국이 자국의 인재들을 또는 또 미국으로 유학으로 오지 못하는 또 많은 인재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자국에서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이 이 틈을 이용해서 어부지리로 득을 볼 수도 있다. 미국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홍콩 내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콩에도 사실 뭐 좋은 대학이 많이 있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홍콩의 그 좋은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복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 홍콩의 최고 명문 대학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고 홍콩은 벌써 그렇게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요. 이게 너무 오래되면 정말 인재들 홍콩으로 뺏기면 자칫 중국으로도 뺏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건 좀 싫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홍콩뿐만이 아닙니다. 홍콩이 그런 발표한 건 한 이틀 전이었고요. 그보다 하루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흘 전에는 도쿄, 일본의 그 동경대학, 일본의 도쿄 대학도 똑같은 조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표를 한 게 사흘 전에 도쿄 대학, 그 다음에 홍콩 정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어제 한국의 고려대학교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모집 자격 취소를 선언하자 한국의 그 고려대학교가 하버드대 교수 그리고 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내 대학 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번 조치로 위기에 몰린 하버드 대학 학생, 유학생의 그 유치에 나선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하버드 대학 등을 그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또는 연구원생 또는 교수 등등에게 학업과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우린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편입을 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입해서 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 여기서 공부한 그 학점을 그대로 다시 뭐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가든 어디로 돌아가든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외 석학을 포함한 또 우수 교수들은 특별 초빙 방식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제 비자 받고 교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만일 비자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 고려대학으로 오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연구 비용 또는 연구 환경 이런 걸 적극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수나 또는 연구원생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숙박시설, 주거 문제, 숙식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학의 김동원 총장은 하버드 대학의 인재들이 고려대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먼저 발빠르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대학들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러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이런 대학은 아직은 특별한 입장은 아직은 없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일련의 이 같은 조치로 미국의 그 세계 최고 자리가 흔들리게 될지 않을지, 가장 세계 최고의 인재가 가장 많은 그 미국이라는 그런 위상이 흔들리게 되지는 않을지, 좀 걱정도 되고요. 아니면 다분히 앞으로 더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그런 고통 시기인지, 그래서 이제 고통을 잘 이겨내고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인지, 자, 두 번째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분명한 건 지금 미국은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미국의 학자금 대출이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는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한동안 코로나 때 이제 학자금 대출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지난해부터 이제 갚아야 될 사람은 다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연체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출 상환으로 인해서 이 소비 감소가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거나 또는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갚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쓸 돈을 못 써서 소비 감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미국의 국내 총생산, 이 GDP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의 이제 90일 이상 되는 연체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체를 보거든요. 뭐 30일이나 60일 정도는 공식적으로 뭐 연체까지는 분류 안 합니다. 이제 90일 이상 연체율이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지난 10월, 11월, 12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연체율이 0.8%였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무려 8.4%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폭등이죠. 급등이죠.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상환 유예 조치가 물론 끝났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직후 대학 학자금 부채 상환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유예한 바 있죠. 그런데 지난 2023년 10월부터 상환이 재개됐습니다. 그때부터 연체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약 560만 명이 새롭게 연체자에 분류되었습니다. 560만 명이 연체자로 분류된 거예요. 이미 이제 크레딧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은. 자, 연체가 심해지면요, 추후 세금 보고한 다음에 이제 뭐 리펀드 같은 거 받을 일 있잖아요. 1년에 다 정산하고 리펀드 받을 수 있죠. 그런 리펀드 받는 거를 나라가 가져가 버린다든지 또는 연방 복지 수당 같은 게 압류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텍사스 주가요,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 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런 내용의 그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요, 자, 애플 또는 구글 등 소위 그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그 전화기 같은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앱을 다운받으려고 시도를 할 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온라인상에서 그 유해한 컨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입니다.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 어카운트, 그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앱 다운로드 받을 때 부모가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전화인데 아이들이 부모 몰래 다운받게는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 전화지만 엄마 나 이거 필요한 건데 이게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지? 그럼 엄마가 딱 보고 이거는 너희들한테 뭐 해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다운 받아줘. 엄마가 승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법안은 언제부터? 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일단은 텍사스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 비슷한 조치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확산될 거죠. 나쁜 게 아니니까 당연히 확산되면 좋죠. 텍사스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의 지금 여당, 집권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다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그 텍사스주의 이번 조치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주로 옮겨올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상징적인 면에서 파급력은 분명히 클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일해. 백일해. 이거 뭐 하도 오랫동안 그 백일해 얘기는 좀 못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하와이에서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백일해가 빠르게 전염이 되면서 그 하와이 당국이 경고를 내렸습니다. 하와이 주 보건국은 백일해가 하와이에서 우려스러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일해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리고 전염성이 매우 높은 세균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한 번 걸리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라고 해서 백일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해라는 것은 이제 기침을 한다는 뜻이죠. 자,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후에는 심한 기침과 발작까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모든 연령층에서 감염은 가능하지만 그 영유아기가 감염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영유아 그 나이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걸렸다 하면 자칫하면 뭐 폐렴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요. 뭐 중이염으로 갈 수도 있고 구토, 탈장,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이 백일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니,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미국 쪽의 시간으로 본다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시작이 됩니다. 투표가. 이미 한국 그 대선의 사전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리얼미터가 엊그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2%, 김문수 후보가 36.8%,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49.2, 김문수 36.8, 그리고 이준석 10.3%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런데 조사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한국에서는 깜깜이 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곧장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사 결과가 사실상 마지막 조사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지율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발표된 조사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소식입니다. 식기세척기에 그 플라스틱 식기류를 넣으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 노출 위험이 커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그 비닐봉지나 또는 뭐 물병 같은 그 플라스틱 도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작은 입자입니다. 음식이나 물 또는 호흡기 등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가서 이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온몸을 다 돌 수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은요, 식기세척기로 그 세척을 한 그 플라스틱 용기와 플라스틱 조리 도구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생각보다 많이 방출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겉으로 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우리들의 어떤 행동조차 누적이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연구팀에 따르면 일반 가정용 플라스틱 식기 제품을 그 식기세척기에 가득 넣어서 뭐 하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득 넣어서 돌리면 약 92만 개의 미세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방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식기세척기에 가능한 한 뭐 가득 채우는 건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식기세척기에 가능한 한 이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뭐 식기류 이런 것은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라도 그냥 안 넣어서 그냥 플라스틱 제품은 그냥 손으로 씻으세요. 네. 워낙 또 이 식기세척기 안에 들어가면 또 뜨겁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좋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